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모평 국어 해설 6부에서 만나는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우리 현대문학을 지난 시간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고요. 마지막 38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번까지는 이제 고전소설 그리고 고전소설과 함께 복합으로 제시된 현대극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세트가 있고 그 앞에 고전시가 사실은 뭐 이제 현대극이 있긴 합니다만 영화의 대본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소재 자체는 이제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6부는 고전 문학 쪽이 우세한 그런 강의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연계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지금 이번 6부에서 다룰 요 두 지문의 경우에는 연계 정도는 조금 더 낮다고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일단 고전시가 관동별곡은 연계 출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전우치전 역시 대목이 다른 대목이었기 때문에 왜 그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대목은 진가쟁주 하는 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긴 다른 대목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따라와라 이걸 좀 당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고전시가 관동별곡은요 이제 개중에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잠깐 수능 특강 마무리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완성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4주 특강 강의 저랑 김철원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랑 문학이랑 나눠가지고 했던 거에서 공부 그것도 같이 따라오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우와 완전히 막 속된 표현으로 개탄 거야. 왜? 이게 관동별곡이 4주 특강에 수록돼 있던 하필이면 또 그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관동별곡은 연계냐 아니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죠? 여러분들 누구나 아마 1학년 때나 2학년 때 관동별곡은 누구나 배웠을 것이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관동별곡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고 그때 그 경험들은 대체로 안 좋은 경험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아름답다는 거지?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고생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렀던 경험들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적어도 아무리 몰라도 작가와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는 작품. 그러다 보니까 비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어떤 부담감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연계 정도가 뚜렷하지 혹시 않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요 고전시가 그나마 좀 괜찮았고 그리고 4주 특강 공부한 사람은 또 거기에 수록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인 전우치전 역시 황금들보로 이렇게 막 권력자들을 농간하는 이런 그 전우치의 도술 부리는 대목 같은 거를 제가 그 다른 대목을 가르치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혼자 낑낑대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마련해 놓은 문학 강의를 활용해서 수능에 예방주사 미리 받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 시가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38번, 40번 우리 시험지의 13쪽입니다. 시작합니다. 몰라요. 먼 훗날 수백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는 고전 문학 시간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나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학 같은 시를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건 현대문학이고요. 자, 고전문학이라는 과목이 살아있다면 영원히 커리큘럼에서 사라지지 않을 작품 정철의 관동별곡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관찰사로 부임해가는 여정이 있죠. 전체 작품으로 얘기하자면 거기에서 가서 잠깐 짬이 나가지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구역인 강원도 곳곳에 이 관동 팔경을 유람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일단 금강산으로 들어가죠. 그죠? 금강산 유람하는데 만폭동 본 다음에 바로 금강대 그 다음 여정이에요. 여기 지금 네모로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 여정의 흐름을 여러분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막 흐름을 외우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그다음 저 밑에 뭐 활용소, 불정대 이렇게 이어지는 계심대, 활용소, 불정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뭐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통 여정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언급되는 부분들을, 장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지문에. 고맙게도요. 봅시다. 금강대라는 대가 있고요. 그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쳤어요. 학이 새끼를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춘풍, 봄바람에 옥적성, 피리 소리에, 옥 같은 그 피리 소리 같은 것에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그랬는데, 호의 현상이라는 건 이제 하얀색 윗돌이, 그 다음에 검은색 치마 이런 거니까 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각주에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학이 호의 현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학이 첫 잠을 깼는지 그 학이 공중에 솟아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그런데 서호 옛 주인은요, 거기 각주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중국에 말이지, 서호라는 곳에 인포라는 사람이 서호라는 데 가서 이제 혼자 집을 짓고 살면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풍류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그냥 욕심 없이 살았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서호 주인인 이 인포가 지은 시에서 매화 얘기하면 달이 나오고요, 뭐 황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서호 옛주인, 즉 인포를 반겨서 넘노는 듯 이랬는데, 사실은요, 요 말 안에는 서호 옛주인인 그 낭만과 풍류의 끝판왕 인포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는 거지. 누구? 화자 자신. 내가 이렇게 금강대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서 촤,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것처럼, 그럼 그때 제가 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야? 나지. 제가 마치 자기가 아버지 하면서 따르고 살던 옛날 그 서호 옛 주인 인포를 본 것처럼, 그쵸? 소양로 대양로 눈 안에 굽어보고 그럼 이제 소양로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문제로 굳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 알죠?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본다 그랬으니까 이 향로봉은 실제로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죠, 그죠? 정향사 진월 때 고쳐 올라 다시 올라서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는구나. 그런데 이때 여산이라는 건요, 저 뒤에 맨 밑에 각주에도 나옵니다만 원래는 중국의 매우 아름다운 산이야. 근데 여기서의 여산은 이제 금강산을 얘기하는 거죠. 왜? 봐봐, 정향사 진월 때 올라가지고 탁 앉아서 보니까 금강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관동별곡만이 아니고 고전 시가는 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으나, 최대한 자구의 해석에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크게 해석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금강대에서 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서호 옛 주인이 즐겼던 학을 자식 삼아 살았던 그 인포라는 사람의 낭만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 다음에 진월대라는 데 고쳐 올라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아래 쫙 내려다보는데 12,000봉이 쫙 보인단 말이야. 금강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거야. 와,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 보이는구나. 아, 조화옹. 그럼 이제 말하자면 하느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이건 뭐 알고 있죠?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거예요.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자, 봐요. 날거든 뛰지나 말거나 서 있거든 솟지나 말거나 이런 얘기거든. 그럼 그 얘기는 곧 말 바꿔서 얘기하면, 저 밑에 보이는 이 여산 진면목의 이 금강산 봉우리들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뛰기까지 하고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뚝 솟아있기까지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다채롭고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막 이런 그 모양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연꽃,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동명을,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하고 북극을 괴고 있는 듯해. 받치고 있는 듯하다. 됐죠? 이해됐죠? 자, 여기 이제 A라고 묶였으니까 이따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뭘 지금 묘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뭘 느끼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그런데요, 망고대 혈망봉, 굉장히 높고 외로운 그런 큰 높은 봉우리 대가 있는 거야. 하늘에 추미러 무수히를 사로려 천만겁 디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자,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 겁이라는 오랜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누가? 망고대와 혈망봉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 관동별곡 하면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풍경을, 거기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40번 문제가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풍경을 그냥 아름답게 묘사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 관동별곡은 누구나 다 위대하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위대하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이걸 감상해보면 말이야, 와, 정말 정처럼 글을 잘 쓰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들로 생생하게 이런 품격 있는 글을 썼지? 놀랍단 말이야. 정말 가사문학의 백미로 꼽힐만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 묘사 자체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내공이 보이지만 여기에 또 하나 관동별곡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풍류를 즐기고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자아와 또 하나의 자아가 정철 안에는 공존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관찰사로서의 자아야. 그래서 자기는 충성된 신하로 나라 안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일을 자기의 소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를 띠고 있는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는 게 또 순간순간 또 끼어들어요. 그러니 그 안에 담겨 있는 공존하는 두 자아의 어떤 그 면모가 둘 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지. 그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하늘에 치솟아 올라가지고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아뢰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러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굽힐 줄 모르는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는 거라.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와,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겠는가? 없다 이거지. 너 같으니 또 없다는 거지. 자, 이제 다음 여정으로 갑니다. 개심댁 다시 올라가서 중앙성을 바라보며 12,000봉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알죠? 12,000봉을 뚜렷이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그 기운. 그러니까 12,000봉우리 봉우리마다 기운이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어. 그 기운이. 근데 그 기운이 얼마나 상서로운 기운이겠냐 말이야.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무슨 얘기야? 맑으려면 깨끗하지나 말든지 깨끗하려거든 막지나 말든지. 근데 이건 뭐지? 맑고도 깨끗하다는 거야. 그렇죠?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인 중책을 띠고 있는 높은 신하, 관리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렇게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정치를 베풀 인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몰라. 어느 한 부분에는 그런 기운에 부합하는 인걸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식도 이 안에 살짝 있을지 몰라요. 그죠? 자,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그러니까 막 변화무쌍한 모습이야. 천지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보세요. 세상이 생겨날 때 저 12,000봉의 가지각색의 그 모습, 저런 변화무쌍한 모습은 그냥 자연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천지를 만들 때 조물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구나. 그죠? 다 뜻이 있었구나 그 안에 라고 새삼 감탄하는. 자, 중략이고요. 그 앞에 널찍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 활용소, 이 소가 된 거야. 못이 된 겁니다.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니엇이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후를 드렸느냐. 자, 보세요. 앞에 이제 활용소라는 소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널찍한 바위가 있고요. 그 앞에 큰 바위, 못이 있는 거죠. 활용소가. 근데 그 안에 보세요. 거기에 깊고 이렇게 그런 못 같은 데 보면 안에 굽이굽이 천년 묵은 늙은 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서롭고도 그윽하고도 신비롭고 웅숭 깊은 그런 기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설에 있고 그게 이제 흘러내려 가지고 바다까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도 천년 묵은 노룡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렇게.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라. 천년 묵은 용이면 얼마나 영험한 힘을 가졌겠어? 그게 슬며시,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슬며시 저 잠재적인 힘을 가진 저 용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쓱 빗대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무슨 정치권에서 다음번에 큰 일을 할 사람 같은 그 굵직한 주자들을 잠룡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응?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용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있는 표현이지 이건. 그죠? 소 안에 천년 도령이 깃들어 있어. 서려 있어. 자기 자신을 슬쩍 거기다 빗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어디에 가?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이 여신이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들인다. 자, 풍운의 꿈을 가진다. 풍운, 바람과 구름인데 이건 이제 벼슬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옛날 전설의 용이 말이에요. 전설 속의 용이 바람과 구름의 기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아까 얘기했던 맥락하에서 용이 잠룡이다가 때를 만나가지고 풍운을 얻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뿌리는 그게 바로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풍운의 꿈을 품는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 절묘하게 그 용의 이미지에다가 봐. 그래가지고 풍운을 언제 얻어 3일 동안 내리는 흠뻑 내리는 그런 비를 내리려느냐. 음해의 이온 풀을 다 살아내었으라. 거기 음해의 이온 풀 보세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이니까. 보통 풀은요 백성을 비유할 때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봐. 굶주리고 있는 백성, 다 죽어가는 백성을 다 살려내려무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의 노룡, 그래가지고 삼위루를 내리게 만드는 그 노룡은 좋은 정치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될 테고, 그건 거기에 슬며시 자기의 모습을 중첩시키는 거지. 그럼 이때 삼일우라는 건, 흠뻑 내리는 비라는 건 다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봤죠? 이거 이 작품 공부할 때 선정애의 포부 이런 거. 자, 이제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가서 내려가가지고 외나무 썩은 다리에 불정대 올라가니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다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가지고 실같이 풀어헤쳐가지고 배같이 걸었어요. 와, 이봐, 이제 보이나? 이게 뭐에 대한 표현이지? 폭포에 대한 묘사예요. 자,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갔어. 이런 여정을 거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봐, 앞에 폭포가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다 세워놓고 은하수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실처럼 풀어가지고 배를 걸듯이 쫙 걸어놨다는 거야. 그럼 그때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건 것의 원관념은 뭐야? 폭포의 물줄기예요. 이해됐나? 걸었으니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해라. 이게 12폭포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림책에는 풍경 그린 그 그림에는 12구비로 12폭포로 되어 있지만 내가 직접 보니까 더 많아 보여. 장관이야. 이적선, 적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인간 세상에 유배 내려온 신선이에요. 이적선이 누구야? 이태백 아시죠?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이고 인간이 아니라서 신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그냥 유배 내려온 신선이다. 그의 시가 너무나 인간의 솜씨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의 풍류의식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자,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다시 나하고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 됐나요? 이태백의 식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여산도 별거 아니라고. 여기에 비하면 이 자부심, 이 감탄 보이십니까? 자, 3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고요.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자,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표현, 예를 들면 이중적 태도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좋아하는데 미워하기도 한다든지, 그쵸? 예찬하지만 꺼려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드러나 있을 구석이 지금 지문 읽은데 없잖아요. 그죠?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겠다. 여기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고요. 이미지의 대립은 굳이 찾자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진월대에서 말이에요. 뭐 날거든 섰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내적 갈등 고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개심대에서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있어서 여러분 요거 개념어로 알고 있으시죠?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개심대 부분을 보면요. 일마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복마다 배채꽃 금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저렇게 아름다운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일만이천봉우리. 근데 그 다음에 뭐야?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까지 이제 선경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저거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저기엔 뜻이 깃들어 있구나 라는 거니까 그에 대한 감흥이 후정의 형식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답이 3번이다. 오케이? 즉 모습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감흥,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뒤에 나타내면 성경 후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활용서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는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4번 선지는요. 이게 바뀌어야 맞는 진술이 될 거예요. 더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활용서 부분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천년대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건 이 소의 모습을 묘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화자 눈에만 보이는 뭔가를 얘기한 거고 그게 주야에 흘러내려 창해에 이어져 있는 모습 저 바다까지 흘러가는 저 모습을 얘기한 건 근경으로부터 원경으로 오히려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5번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왜 않아?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거기 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그 활용소 되어셔라 그 다음에 뭐 3일을 드렸느냐 다음에 보세요. 다사라 내었으라 다음에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갔어요. 여정이 드러나 있죠. 친절하게 경로가 이동 경로가 따라서 5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정답 3번이다.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39번 갑시다.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앞에 풀었던 38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들 많을 텐데 섬세하게 봐야 돼요.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건 지금 답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요 2번이 답이거든. 그렇죠? 근데 답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답 설명 물론 제가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요런 식의 패턴 이게 최근 고전 시가를 출제하는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요런 식의 어떤 그 오진수를 만드는 방식이 비교적 흔히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방식인지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그런데요. 자, 봉우리를 무생물에다가 빗대면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판단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슬쩍 지나가면서 뭘 놓칠 수 있는가 하면 요거야.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었다라는 말은 틀린다고. 그죠? 왜? 봉우리를 어떻게 빗대서 표현했는가 하면 A 부분에서는요. 보세요. 부용을 꽂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그랬으니까 봉우리 모양을 연꽃 꽂아놓은 것 같고 백옥을 묶어놓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백옥에다가 빗대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동명에다가 빗대었는지는 다시 봐야 돼요. 동명은요.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동명은 뭐지? 동해바다. 그럼 동해바다를 박차는 것 같은 모습으로 봉우리를 표현한 거지 봉우리를 동해바다에다가 빗댄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렇게 팩트를 뒤틀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진술을 만드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어나가다가 이 부분 이거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매몰돼갖고 여기를 놓친다고. 동명은 봉우리의 보조관념이 아니거든. 그런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전시가 못 읽어내는 사람은 그 표현 안에서
뭘 어디에다 빗댔다. 즉 원관념이 무엇이고 보조관념이 무엇이다라는 그 진술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선지 판단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는 봅시다. 봉우리를 부용을 꽂고 배곡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맞는 얘기라니까? 그럼 사실 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1번 선지가 맞다는 것, 즉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부용을 꽂아놓고 배곡을 묶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봉우리를 묘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그래서 1번이 왜 맞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2번이 틀렸다는 것도 알아야지. 얘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얘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여기 있잖아. 그럼 봐요. 자, 얘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도움 받았어. 이거는요,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어야지. 봉우리는 동명에다 빗댄 게 아니고 봉우리가 동명을 박차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박차야 될 대상이지, 봉우리가 박차는 대상이지 봉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자,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했다 그랬거든요. 봐. 1번과 3번이 2번이 틀린 진술이 된다는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요. 이해됐죠? 4번 갑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해요. 날고 뛰고 섰고 솟고, 그죠? 그 대꾸를 통해, 대꾸죠? 그죠?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까 우리도 봤지만 이거 당연히 역동적 아닙니까? 다이내믹한 모습 아니에요? 자, 고잡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자, 이건 상태고요. 이거는 동작이겠지?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 그치? 어떤 건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고, 어떤 건 배곡을 묶어놓은 것 같고, 어떤 건 막 동해바다를 박차는 것 같고, 어떤 건 북극을 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다채로운 면모 아니에요. 맞습니다. 따라서 2번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이건 되게 기초적인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파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1번과 3번 같은 선지가 명확히 맞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곧 2번이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40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 천리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관동별고의 작가 정철은 말이에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봐, 이건 지금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한 사람들하고 다르죠. 자연의 미를 어떻게? 현실에서 발견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사실감 있게 묘사했고요.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러면 조선의 사대부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관동별곡 작가인 정철은 상반되네. 그죠? 자연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 근데 관동별곡 작가는 현실에서 발견하고 사실감 있게 묘사.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또한 그는 누구? 관동별곡의 작가 정철은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작품은 이 면만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지만 이것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상에서 더 풍부한 두 겹을 지닐 수 있는 작품이 됐다는 얘기야. 이 작품에 대한 이런 이해,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봐봐요. 제가 지금 강조한 그런 얘기들,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건요, 출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중요한 출제 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번 선지 봅니다. 이제 여기에 뒤에 선지들 나오겠지.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상. 자, 보기의 맥락과 곁들여서 생각해보면 혈망봉 아까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너 같은 애가 또 있는가? 없겠다, 이런 얘기했던 것.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상,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지조를 굽히지 않는, 절개를 굽히지 않는 충신의 모습. 그치? 딩동댕. 개심대에서 더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저 상서로운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겠다. 그 얘기는 곧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후배들을,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인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 3번 갑니다. 중앙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이게 무슨 얘기죠? 두 가지 점을 생각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요. 중앙성 바라보면서 이런 거 나왔지. 천지가 자연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다 뜻이 있더군요. 이게 화자가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 뒤에 진술하고 무관하게 뭐에 대한 진술이었죠? 그냥 저절로 1만2천봉이 저렇게 아름답게 된 줄 알았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야 이건. 그리고 그건 이전까지 자기가 여기 올라보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는 진술이고, 이 뒤에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봐요.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 자연의 미하고 하늘의 이치하고 연관 짓는 건 우리 아까 봤죠? 정철 쪽이 아니라 이쪽하고 관련된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3번 선제. 적절하지 않죠? 답 골랐습니까? 4번 갑니다. 불정대, 저 3번에 대해서 다시 이걸 말이에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해설지를 쓰는 선생님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은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라는 게 아까 맥락상 말이에요.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천지가 생겨날 때 그냥 저절로 저런 모양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가 이 뒤에 말을 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4번 갑니다.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그죠? 자, 은하수를 마디마디 베어내가지고 실처럼 풀어가지고 배처럼 걸었다 그랬잖아. 그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는 작가의 태도. 얼마나 생생한, 그리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비유냔 말이야. 딩동댕.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아까 마지막에 만약에 이태백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나하고 다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 못할 것 같아. 자,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건 인정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맞죠? 따라서 4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더라.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문제의 바로 그 세트. 전우치로 갑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많이 틀린 거. 이 세트.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귀 쫑긋 잘 세우시고, 내가 왜 틀렸는가, 지문에서 내가 뭘 못 봤는가, 문제에서는 내가 뭘 덤벙덤벙 판단했는가, 이런 걸 잘 새겨보고 이제 치유의 시간, 내공 기르는 시간으로 갑시다. 전우치전입니다. 수능 특강에 136쪽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6작품 출제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현대시 산상의 노래, 그리고 고전소설 전우치전, 그리고 현대소설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3편이 연계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아글 역시 최동훈의 전우치라는 것도요. 이거 지금 영화 전우치의 대본이고 대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제도 사실 거기에서 43번 문제 같은 것들은 서로 내용상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 나글은 현대 극 지문으로 낯선 지문, 비연계 지문이긴 합니다만 사실 연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전우치전의 대목 자체는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대목과는 완전히 다른 대목이긴 합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진가쟁주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유명해서 전우치전 제가 강의할 때도 요 황금 들보 얘기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뭐 더 유명한 부분이고,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그죠? 뭐
만화책, 여러분 흔히 접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인데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아니, 앞부분에서 줄거리를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전우치는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자, 전우치라는 인물이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서 술법을 익혔어. 배웠어. 근데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만 딱 심플하게 요 문장 하나 줬다고. 그럼 봐. 여기에서 이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겠지. 우치가 대노했어요. 크게 노해서 말하기를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이건 뭐 누구겠어? 이거 가리키는 게 구미호죠.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구레가 책을 찾고. 이 책은 뭐겠나? 천서죠. 그죠? 요괴를 소멸하리라. 이 요괴가 뭐라고? 구미호. 됐죠?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이때 서책은 당연히 여기에 이 책이에요. 그죠?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러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일부를 가져갔고 수습해서 돌아왔고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빼앗기지 않은 일부야. 그쵸? 그래서 그걸 왜 안 뺏겼는가 하니까 천서 상권이라는 게 이제 이게 수습한 이서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책을 찾고 할 때 이 책 찾아야 하는 상권 말고 예를 들면 학원은 이것하고 같은 건 아니지. 이거는 상권이고 이거는 학원이야 말하자면. 그죠? 그럼 어쨌든 같은 책 천서이긴 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이렇게 이어가면서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시험지에 실제로 그런 표시를 해놔도 괜찮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줄거리 파악. 뭔지를 잘 따라가는 독해를 고전소설에서 하면 되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줄거리 파악 자체가 잘 안 되는 게 고전소설의 어려움이니까. 자, 그때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그럼 이제 술법을 이제 막 하나를 보면 막 열을 익히고 막 이러는 거지, 그지?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 한 개교를 생각하여.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문제와도 연결되는 건데요. 원래 전우치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뒤에 중략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들보를 이렇게 왕을 속이고 했던 일들, 그래가지고 그 들보를 팔아다가 곡식을 사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막 이런 걸로 일종의 의적. 그래가지고 이제 전우치를 주로 이야기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홍길동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을 비교하는 무슨 뭐 논문도 있고요, 설명도 많고. 저도 아마 강의에서 그 얘기도 했나 뭐 모르겠는데요. 문제로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는 봐요. 내가 벼슬을 해서 모친을 봉양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벌이는 일이 이기 일이야. 그러니까 뒤에 문제 나옵니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들보 사건을 벌인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쨌든 제시된 지문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몸을 흔들어 변하여. 왜? 술법을 막 다 익혔으니까 말이야. 선관이 되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걸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명전에 자리합니다. 그럼 이게 다 신비로운 술법을 부리는 거죠. 그죠? 도술 부리는 거예요. 서기가 공중에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서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의 드문 궤변이라 하니 왕이 크게 놀라서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 동자, 또 파란 옷을 입은 동자가 옆에 또 시중 좀 들어줘야죠. 그래야 더 신비로워지죠. 외쳐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이 한 선관이 누구예요? 이게 우치야. 어디 있나? 우치 이거 가져올까? 자기가 변해가지고 선관이 됐잖아.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 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4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왈. 이 우치가 이제 선관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처 대령하되 길이 10척 5촌이요 너비 3척 2촌 사이즈까지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날짜 언제까지 딱 준비해라. 기한과 사이즈를 정해주고요.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니네 이거 준비해라. 안 되면 니네 큰일 난다잉 라고 일종의 위협, 협박을 하는 거죠.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 은은하며 그러니까 막 신선의 음악 소리가 막 그죠? 배경음악과 함께 나타나는 걸. 그랬다가 사라지기도 사라지죠. 은은하며 오색 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하면서 슉 사라졌어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네. 자, 그 다음 갑니다. 고전 소설 그때 이제 저기 수특에서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 전우치가 말해요. 이 작품은 사실은 홍길동전하고 비교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홍길동전에 비해서 유기적인 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피소드의 나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리하는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뭐냐면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지고 그를 스승으로 받들 듯하고 화담을 따라서 이제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고 그럼 종적을 감추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우치는 이제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가 여기 지금 중약 이후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거죠. 우치 무한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살기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람에 되어 날려한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봐요, 지금 여기 문제 뒤에 선지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광경이 어때요? 서화담은 쫓아가면서 우치를 막 잡아 물고 쓰러뜨리고 막 쫓아가고요. 우치는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계속. 그죠? 그러니까 뒤에 선제 그런 거 나오지. 우치가 화담을 공격한다. 아니에요. 공격하는 게 어디 있어? 서로 도수를 막 부리긴 하는데 얘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화담이 얘를 잡아가지고 혼꾸녕을 내주는 거예요. 자, 너 같은 도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는 요술을 부리는 너는 나쁜 녀석이다. 우치가 애걸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이 선생이 누구야? 화담이지, 그지?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 만사. 죄는 마땅히 10,000번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제발 살려주세요. 화담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으면 어떠하리. 영주산은 신비로운 산이에요. 자, 명산, 이거 영산이죠. 거기 선도를 닦으면 어떠하뇨? 제안을 한 거죠. 알았어, 너 살려줄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니까. 근데 가서 잘 봉양하다가 늙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너 나랑 같이 영주산에 들어가서 선도를 닦는 거다. 신선이 되는 돌을 닦는 거다. 우치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네, 알겠습니다. 따를게요.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그죠?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지. 세월이 여류하여 빨리 흘러서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즉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치 예를 갖춰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었어요. 3년 상을 치른 거지. 하루는 화담이 왔건을, 이제 화담이 찾아왔어. 상을 마친 우치를.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즉 우치 너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지름이 어떠하뇨? 이 구미호는 아까 앞에서 중약 이전 부분에 나왔던 이 전우치를 속였던 그 구미호입니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자, 구미호 잡아가지고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을 지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제 이 화담이 제안을 합니다. 우치왈 뭐라고?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그럼 사실 여기 이제 뭐 명시적이진 않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딱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 뒤에 문제 선지와도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요 대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전우치가 견적을 내기를 도술의 정도가 자기가 제일 낮아. 구미호를 자기가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앞에 그 중약 이전 부분에서도 그랬잖아요. 구미호를 잡아가지고 내가 서책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려고 했는데 천서 찾으러 갔는데 거기 막
그 너무 저기 뭐랄나 어디 있어? 요게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려 하고, 그러니까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해 찾을 수 없고, 또 거기에 요괴가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야. 그런데 서화담은 그 구미호를 너끈히 제압할 만해.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서화담 1위, 2위 구미호, 3위 자기? 아니면 동률 2위 자기랑 구미호는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우치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화담께서 여우를 없애주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라 하니 행장을 꾸리거라, 짐 싸라 하고는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당부를 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선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했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지문 읽어냈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뒤에 이제 단독 문제도 나옵니다만 일단 요거 잘 갈무리 했다. 이제 나로 갑니다. 나는 이제 최동훈 감독이 만든 전우치와 영화의 대본인 거죠. 전우치 그 영화, 제가 이거 전우치전 수특에서 136쪽에 전우치전 얘기할 때 이 영화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었어요. 들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불세출의 미남 배우 강동원 주인공,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재밌을 것 같더라, 언제 시간 나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현대적인 그 분위기가 가미되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오늘 이 시험 대목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죠. 그죠? 볼까? 자, 첫째 장면이고요. 신 넘버 1이에요. 궁궐이고 낮입니다. 궁궐을 향해 내려가는 그 오색 구름,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누가?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본다 그랬네요. 이제 뒤에 문제 반영되려고 이제 기억 밑줄을 그어놨네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뒤에 선제 이런 거죠. 이 전우치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그럴 때 어떻게? 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아래에서 위로 탁 찍어.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영화에서 어떤 인물의 위엄을 드러낼 때는 위에서 이렇게 찍지 않아요. 그러면 왜소해 보이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지그시 보듯이 이렇게 하면 막 위엄을 갖춘 인물로 나오죠.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선지가 나중에 나오죠.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이 옥황상제의 아드님이 누구겠나? 전우치겠지, 그죠? 왕이 손짓하자 궁중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양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이랬네요. 그럼 봐,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살짝 나는데요. 아까 앞에서 가에서 봤던 황금을 왕으로부터 거두려고 할 때 그 사실 자기의 동기는,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그걸 사이즈까지 정해준 들보를 가져다가 자기 노모를 봉양하기 위한 걸로 지금 나왔었지. 근데 여긴 뭐예요? 그거 내가 시킨 대로 황금 갖다가 함경도 기근 든 지역에 보냈느냐? 즉 힘든 백성을 구휼하는 데 썼느냐? 이런 걸 확인하고 있거든.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화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또 제 꿈에 나타나 화명하신 대로, 그럼 자기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꿈속에 전우치가 나타나가지고 이 명령을 내린 거라. 근데 지금 꿈 깬 며칠 지난 다음에, 그죠? 진짜로 오색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시킨 거 했어? 네, 그저께 저한테 꿈에 나타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신비로운 존재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그런 계시나 명령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이랬더니 전우치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그대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후한 어떤 그 보답을 약속했네요. 그죠? 잘했어. 상 줄게 나중에.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되게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전우치가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배우, 잘생긴 미남 배우 강동원이 이걸 얼마나 재치 있게 익살맞게 연기를 했겠어. 그랬을 때 전우치가 봐요. 아마 저는 이 영화 안 봤습니다만 상상하건대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마음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마음에 든 전우치. 그러니까 튕길 때마다 이제 음악이 몇 개가 바뀌겠죠. 근데 그 음악이 처음에는 정악을 연주했잖아.
왕실에서 연주하는 정악을 연주하다가 점점 뭔가 전우치의 이 스타일의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바뀌었을 테고, 나중에 나온 또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만 뭔가 아마도 뭐 로큰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음악 같은 게 막 음악으로 막 사용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걸로. 근데 봐요, 머리를 흔들어,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그러니까 박자를 막 뭐 타는 거야. 그루브를 막 타는 거죠. 그래서 보물이 늘어선 곳을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이랬습니다. 이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뭐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한 거울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눈이 멈추죠.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있다. 전체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라. 예?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체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와 궁녀 이 손에 들게 한다 그랬어요. 쫙 그림 펼쳐지겠지? 어떤가? 이랬더니 아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주인 없는 빈 말이 있는데 저게 뭘 상징하는 건가? 이랬더니 여기서 이제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너 전우치야? 속았구나. 딱 깨닫는 거지.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천군들을 몰고 왔는데 이렇게 탁 쳐다보면 얘네가 또 갑자기 펑 하고 허수아비로 변하는, 이건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에선 처리가 됐겠지만 됐죠? 전우치가 나를 아는가? 보니까 나 아는 것 같은데? 아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참 이러면서 익사를 부리네요.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하고 이제 왕이 화가 났네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쳐요. 아직은 막 달려와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지. 자기는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야, 실력에서. 그죠? 얘네들 아무리 달려들어봤자 나는 도술로 다 제압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 잔 더 걸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그랬죠. 아마도 되게 신나는 빠른 비트의 음악으로 바꾸겠지. 그 음악은 점점 흥겨워지고 진땀나는 궁중악사들, 되게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장면이 펼쳐질 테고, 익살스러운 그 재미를 이제 사람들은 느끼게 될 테고, 막 이러면서 연주하는, 그러면서 막 빠른 노래가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전우치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 빨리 휘두르고, 검이 휙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은 꽃처럼 다를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이게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처리하는 장면일 거 아니에요. 상상이 되시죠? 이런 그 변화무쌍한 전개가 빠르게 쫙 될 때 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도술의 능력을 쫙 펼쳐 보이고 있는 이런 대목, 경쾌하게 막 박진감 있게 진행될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봐야 돼. 이 영화 본 사람은 기억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상해야죠. 저는 안 봤지만 상상이 잘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봐요. 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도사는 이래야 도사지 하면서, 자,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갑자기 막 불어.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도술을 부리니까. 그리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비가 쫙 쏟아져야죠. 그러다가 뭐 또 땅을 접어 달리고, 그럼 갑자기 여기서 쫙 저기까지 갔다 쫙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에 문제 나옵니다만, 이걸 두고 각각의 바람 부는 장면에 앉아 있는 전우치, 또 비 내리는데 어떤 날 비를 맞고 있는 전우치, 이런 걸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의 장면들을 합성하면 이 효과가 살 수 있겠어? 아니죠. 다시 이따 문제 할 때 얘기할게요. 전우치가 여기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자기가 기상,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축지법도 제멋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펼쳐 보이는 거예요. 됐죠?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그랬네요. 이건 지금 대가리부터 썩는 법 할 때 대가리라는 것은 아마 이제 집권층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부패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고요.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그럼 여기 왕과 대신들이 바로 대가리고요.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참 상상해봐. 쫙 있는데 붓을 들어가지고 붉은 테두리를 병에다 그려. 그랬더니 쫙 서 있는 무관들의 목에 붉은 줄이 가는 거야. 도술이죠?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술렁술렁 주춤. 자기 목도 날아갈 것 같은 당연히 그런 저 도술 앞에서, 그죠?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000냥을 주겠다.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끝까지 신비로운 사라짐을 보여주네요.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그러면 왕이 언짢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 소리는 계속 울려 퍼져야 되겠지. 오케이? 됐죠?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설명할 때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면서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자기 머릿속에 스크린이 펼쳐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전우치하고 그런 약속을 했잖아. 영주산에 가는 걸로. 그리고 그걸 널 데리러 왔다. 짐 싸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지키지 않고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를 안정시키다는데 구미호를 퇴치하는 부분이 나왔나? 그리고 그게 또 전우치와 함께인가? 여러 군데가 지금 글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우치는 뭐라 그랬나? 구미호를 화담한테 처치해주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하는 부분만 나왔죠. 자,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공격 안 했어요, 전우치가. 그쵸? 아까 도망가려는 전우치 도술로 막 변신해가지고. 근데 이제 더 뛰어난 도술로 전우치를 막 제압하죠.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닫기 위해 함께 간다는데 전우치의 요청 아니죠, 그죠? 선도를 닫기 위해 함께 가자고 제안한 건 화담 자신이에요. 맞지? 1번 갑니다.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이게 맞지. 왜? 전우치한테 너 요술로 임금 속이고 나라 어지럽혔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마땅히 죽어야 되겠어. 이랬더니 살려주세요. 노모가 있어요.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살려줄 테니까 가가지고 어머니 잘 모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실제로 요술 안 부리고 노모 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답이지.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맞췄다. 근데 문제는 42번 여기에서 우르르 여러분 무너졌죠? 봅시다. 이 문제 꽤 깊이 있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 일반적인 영웅소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사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음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게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수특에서 다른 고전소설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요약해 놓은 거야. 맞죠? 비범한 출생, 뛰어난 능력, 근데 어려서 고난을 겪고 조력자,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길러서 충의를 실현하고 결국엔 승리를 거두고 그런 거잖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근데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보통 이 유교적 이념이라는 건 이런 게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동원되는 그런 거죠. 물론 효 같은 이념도 존중하고요. 자,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얘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전형적인 영웅소설, 여기에서 제시된 이런 것하고 지금 방금 읽은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봅니다. 학생 1, 전우치가 지금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딩동댕 맞았죠? 요거는 맞다는 건 여러분 알게 됐을 거예요.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서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되는 대목이 지문에 나와 있고요. 방금 읽었던 선생님이 설명해서 요게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이념,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여러분 효를 실천하긴 하죠. 노모를 잘 봉양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봐. 이게 적절한 진술이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어머니를 잘 모시잖아. 효를 실천하잖아. 그래서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잖아.
그게 일반적인 용용소설과 비슷하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야. 충을 다함으로써는 아니란 얘기지. 맞아요? 전우치가 가에서 말이에요. 충을 뭘 다해? 임금을 농락하는 일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B 틀렸단 얘기지. 이걸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다음에 있는 3, 4, 5번 중에서 답을 골랐다는 얘기야. 이게 적절하다는 건 아는데. 자, 3번 갑니다. 좀 전에 봤듯이 이거 맞는 진술이구나. 여기에 주목 못하고 그런 다음에 3번에 가서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왜? 벼슬길로 나아가면 나무 더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용용소설과는 달라요. 그죠? 입신양명이라는 게 결국 높은 벼슬에 올라서 이름을 떨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영웅소설 아까 위에 선생님의 설명에 들어있던 것하고는 다르게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잖아 전우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진술이죠. 근데 왜 이걸 틀리다고 골랐냔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4번 봅시다.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했죠. 왜? 옥황상제 전교를 받으라 하면서 지금 하늘 궁전 궁궐을 수리를 하는데 지금 황금 들보 하나 필요하다. 지금 사이즈 정해줄 테니까 그거 몇 월 며칠까지 가져와라. 이랬는데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건 맞잖아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르죠. 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를 더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목적이 아까 우리 뒤에 이제 다른 버전이라든지 안 나온 대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들보를 갖다가 기근에 든 백성을 먹여 살리고 하는 데 쓰였다면 그걸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이 지문 안에서 판단할 때 이건 지금 옥황상제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재산을 사기를 쳐서 빼앗는 것 같은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걸로는 자기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래서 개교를 떠올린 거고. 그럼 이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5번인데요.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죠? 지문이. 그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 이게 지금 선생님의 설명 안에 들어있었거든? 그거하고는 다르지. 왜? 재산을 다 노복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떠나버리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봐. 1, 2, 3, 4, 5 중에 틀린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충을 실현하는 적이 없어. 거기 가의 글 안에서 우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을 다하지 않는데 충을 다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시간 관리 제대로 많이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쫓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복합 세트가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에 쫓겨. 지문만 해도 봐봐. 14쪽 전체하고 15쪽의 절반까지 되니까 꽤 긴데다가 문제가 5개나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걸 막 허둥지둥 풀다 보니까 제대로 깊이 생각 못하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각 선지들에 대한 판단을 내용하고 결부지어서 또 선생님의 설명의 일반적인 영웅소설과의 내용과 결부지어가지고 판단하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라.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정답지인 2번 부적절한 진술인데 그게 충을 다함으로써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슬쩍 함정을 슬쩍 지나가듯이 파놓는지 아시겠지?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42번도 어려웠고요. 어떤 사람들은 43번도 또 틀렸죠. 많이 틀렸습니다. 봅니다. 42번 또 45번만큼은 아니더라도 43번 한번 볼까?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실제로 그렇고요. 그죠?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답을 한번 골라보자고요. 자,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죠. 그렇게 진짜 옥황상제 전교를 전하는 사람의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데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잖아. 자기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하고요. 나 그래가지고 너희들 위정자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나서가지고 기근을 고생하는 백성들 먹여 살리고 근데 그렇게 그걸로 이제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드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맞네요. 2번 갑니다.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봉양 맞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 왜?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 그래? 너 황금 내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함경도 기근든 지역에다 갖다 나눠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죠? 3번 갑니다.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 그쵸? 너 그 날짜에 딱 그 사이즈대로 황금 들보 준비해. 안 그러면 너 나중에 큰 변을 칠 거야, 너희들. 근데 나에서는 어떻게 했어? 보상을 약속하는 것. 너 나중에 올라올 때 7배, 70배, 700배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3번도 맞네요. 4번 갑니다.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걸로 그 지문이 끝났지. 그럼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 자,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갔다? 산수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타고 사라졌는데 문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산수화 속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사라졌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틀린 거고, 그렇죠? 자, 5번 갑니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인 거고, 5번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뭐죠? 야, A에서는 궁궐 수리해야 돼가지고 그러는데 너 이 사이즈로 몇 월 며칠 구체적으로 나왔지? 자세히 설명됐지?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내가 시키는 거 했어? 네. 지난 꿈에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렸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이 A 부분하고 나를 비교한 것으로 다 적절한 진술임이 눈에 보이십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요거는 상대로 조금 더 쉬운 문제이긴 했는데, 자, 봅시다.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죠. 그죠? 이거 내가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야. 뭐 네가 전우치였다고 그러면서 막 잡아라 막 이렇게 되니까요.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죠.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거지. 자, 이때 대가리가 뭐라는 거야? 부패한 지배층, 왕과 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요.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되지. 왜? 아니, 속아가지고 최고의 예우로 대했는데 알고 보니 도사놈이었어. 그러니까 밝혀졌을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되죠.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최고의 예우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대충 그래 뭐 이렇게 됐더라면 나중에 이만큼 화가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4번 갑니다.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 아드님에서 도사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죠? 이때는 떠받들었지만 이때는 적대적인 인식으로 드러낸 것이죠. 자, 5번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드러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대결,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까? 천만의 말씀. 완전히 정해져 있지. 고정불변의 우열이 있지. 우가 누구야? 전우치. 열이 누구야? 왕이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됐죠? 요 얘기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문제도 시간에 쫓기고 제대로 된 판단 못 해가지고 틀린 학생도 있었어요. 문제는 짜잔 45번이요. 아마 꽤 많은 학생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내 이 문제는 해설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끝까지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45문제 가운데 맨 마지막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배치하다니요 라고 깜빡 속아 넘어갔네요 라고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이마를 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기억에서 위험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제가 이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절대로 나 같은 극 대본을 제시하고선 45번 같은 문제를 안 내는 일은 안 한다. 극을 출제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앞에서 지금 풀었던 문제들, 갈등 양상에 관한 거, 인물에 관한 거 이런 것만 낸다?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다, 연출 계획, 자 여기에 무대 위에 뭘 올려야 되고 화면을 뭐 영화라면 카메라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고 이런 걸 연출 계획, 뭐 소도구는 뭘 사용해야 되고 음악은 뭘 틀어야 되고 이런 걸 문제로 안 묻는다면 극 지문을 거기다가 지문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중요한 문제다.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오답률까지 높다면 정말 문학에서 이런 문제가 킬러 문항이 된다?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봅시다. 기억인데요. 아까 그런 거였죠? 자, 기억 부분 보면서 얘기합시다. 기억.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본다. 쫙 봐요. 그럼 봐.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이런 만약에 목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야.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인물을 위엄과 권위를 갖춘 인물로 카메라가 영화에서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찍을 때 일부러 이렇게 찍는다고.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요. 과거에도 평가원에서 이 각도로 찍는다. 그래서 권위를 부각한다. 이런 거에 관련된 선지를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극지문에서요. 그때 그게 대장금 지문이었나? 뭐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 건데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어디 있어요? 니은이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했는데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디귿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자,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 하겠군.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많은 수가 2번이나 3번을 답으로 골랐을 거야. 그쵸? 제가 그 요인을 제가 추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봐요.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하는 니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두고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툭툭 보물들을 막 차고 던지고 뭐 대충 보고 지나고 이러다가 어떤 거울 하나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울인데 탁한 거울 하나에 자그마한 거울 하나에 갑자기 주목을 하는 전우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봐요. 뒤에서 이렇게 만약에 카메라가 여기서 찍는다고 쳐봐. 그랬을 때 이렇게 가다가 어느 거울 앞에 멈춰.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봐. 이 정도로도 되지만 생각해봐.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 가득 담아가지고 클로즈업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 멈춰섰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장면에서 눈을 크게 뜨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얼굴을 실제로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봐요. 어떻겠어? 그러면 화면 가득 담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표정 연기에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겠어. 맞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걸 아는데 잘못된 걸로 2번을 고른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런 판단 과정이 같이 막 개입이 된 거야. 잘 봐요. 디귿인데요.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 3번 선지를 한번 우리가 볼까?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겠군. 이 얘기는 뭐지? 디귿은 요 선지는 이런 얘기거든. 허수아비가 된 그 천군들을 왕의 시점으로, 즉 왕의 눈이 카메라라고 치고 허수아비가 된 천군들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 얘기니까 사실 이 문제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니은의 진술하고 디귿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인물의 얼굴을 화면 가득 보여준다는 점, 요 맥락에서 요 기법을 똑같이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왕의 얼굴을 화면 가득 담아가지고 놀라는 표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야 맞는 선지일 것 같단 말이야. 제 말 맞죠? 여러분 그런 생각했죠? 이 둘이 기법상 다른 오히려 상반된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직감한 거지. 좋아. 둘 중에 하나는 답이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거 아까 우리 봤지만 당연히 그렇게 클로즈업하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요거는 어때요? 물론 그 앞에 혹은 뒤에 펑 하고 바뀐 것을 보고 왕이 당혹해하는 그런 표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클로즈업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게 있어야 더 효과적이긴 할 텐데 펑 하고 아까 천군이 있던 자리에 허수아비가 있는 걸 보여줘. 그러면 자 당혹감이 표현 안 될까? 상황 설정을 생각해봐.
즉 여러분이 봤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선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내기도 해요. 그렇죠? 자, 또 제가 한 수 더 접을게요. 좋아.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둘이 상충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다. 그렇다고 추론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4번 선지를 봅시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준대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리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고 뭐 땅을 접어 달리고 이 부분을 리을로 밑줄 그어놨어. 근데 봐요. 이제 착각한 사람은 이랬겠죠. 이건 맞는 진술이다. 왜냐하면 얼마나 도술이 뛰어나면 그죠?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장면을 말하자면 장면을 연결해가지고 이어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건 지금 이 상황 맥락에 안 맞아. 아까 제가 지문 읽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사란 무릇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라고 거드름 피우면서 얘기하는 자, 봐. 갑자기 바람이 불게도 할 수 있어? 야, 갑자기 비도 내릴 수 있어? 야, 갑자기 축지법도 써? 막 이걸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연달아 보여줘야죠. 그죠? 다른 공간에서 별개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연결되면 안 돼. 왜? 왕은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동시에 보여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한 공간에서 연달아 순식간에 무슨 태세전환 준비하는 그런 시간 없이 갑자기 바람 불다가 갑자기 비 오다가 뭐 그다음 뭐 눈도 오다가 막 그죠? 막 물속에 잠겼다가 뭐 땅이 갈라졌다가 막 이런 거 연달아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분명히 틀렸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제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착각할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 아까 봤지만 2번, 3번 선지가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그렇고 매력적인 오답들이죠. 또 이것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그런 추론을 할 만하잖아.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면 마치 동시에 여러 공간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도술이 더 부각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건 맥락에 맞는 이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영화를 좀 더 봐야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 자, 여러 공간, 각각의 장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어야 그걸 출중한 능력을 부각하는 거지. 쥐락펴락하는 게 순식간에 막 일어나야지. 미음은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주며 전우치가 남기는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냈고 아까 제가 이 대목 읽을 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선지는 별로 매력도가 높지는 않죠.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당연한 선지라서. 자, 마지막 45번 문제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충분히 착각하고 충분히 틀릴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3번, 4번 선지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또 더 해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 들었으면 아마 귀담아 잘 들었으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어땠습니까? 오늘 시험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김천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하루 종일 마스크 낀 채로 치르느라고 힘겨웠을 시험이고요. 결과가 또 생각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낙담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건 연습 게임이야. 알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좋은 성적 나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돼. 막 주문을 외웠을지라도 그 목표 그대로 잘 이루어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정말 손가락에 꼽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딛고 일어서야죠. 이건 연습 게임이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음번 연습 게임엔 좀 더 나아지리라. 점점 더 나아져서 결국에 본 게임에선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겠다
라는 다짐으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속아 넘어가고 어떤 분야가 약했는지, 뭘 더 해야 될지 현명한 전략을 꼭꼭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